같은 지원 분야에서 외부와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이나 부모님의 체감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소통이 사실은 소통이 안 되는 회사가 소통하자고 얘기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소통이 얼마나 안 되면 소통을 하자고 그러는데 소통이 더 안 되는 회사는 그런 말도 안 하겠죠. 근데 어떻게 이제 그럼 소통을 하느냐? 전통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까 왜 우리 김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과거처럼 무슨 뭐 TV에 광고를 한다, 신문에 뭐 전면 광고를 한다, 이런 방식은 요새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물론 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그게 임팩트 측면에서, 효과 측면에서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채널이나 네트워크나 SNS나 이런 방식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우리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알리고 싶은 분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하나는 이제 딜리버리 전달 과정을 좀 고민해보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이 하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공헌이나 동반성장을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고 싶다 그러면 그 알리고 싶은 대상별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전통적인 방법도 있고요, 또 새로운 방법도 있고요, 또는 저예산으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그냥 작은 예를 하나 들면 예컨대 울산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주제로 한 그림 그리기 사생대회 같은 걸 한번 해본다. 제가 예전에 은행 자문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그 은행이 있는 점포 근처에 주민들하고 좀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근처에 보니까 초등학교도 있고 뭐 중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 거기 사시는 거니까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생대회를 한번,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그걸 스폰서하라고 그랬더니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지점장님이. 그래서 아니 뭐 안 하시려면 말고요. 그랬더니 막 잡더니 아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세팅으로 해서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그림 그리면은 그 그림을 이제 전문가들이 판정을 해가지고 전시도 하고 나중에 그걸 도록도 만들고 아이들에게 피드백도 해주고 그러면은 은행을 자주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행에 자주 오다 보면 미안하니까라도 하다못해 공과금이라도 되고 계좌 개설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먹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리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 그래서 뭐 그런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우리 회사의 업의 특성에 맞아야 되니까 아마 제일 영향력이 있고 이렇게 일상생활의 SNS나 이런 유튜브에 익숙해 있는 세대들을 우리가 이제 뭐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층이 아마 대학생 그룹이 아닐까 싶고요. 중고등학생도 포함되지만 대학생 등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이런 사회적 가치 활동이나 동반 성장을 잘하고 있는 것들을 그 학생들 눈으로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발굴해서 그걸 정리해서 서로 포스팅하고 알려주는 활동을 하게 하고 거기서 제일 잘한 베스트 몇 가지를 추려서 사장님이나 또 여기 관련되는 그 경영진이나 우리 또 여기 계신 사후 여러분도 좋고요. 격려하고 포상하고 시상하는, 그건 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나의 예로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잖아요. 직장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은 워낙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 가지고 복리후생하면 괜히 공짜로 거저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복리후생도 굉장히 중요하죠. 프린지 베네핏 뭐 이런 일종의 여러 가지 이런 그 지원 혜택 등인데 그게 좋은 것하고 업무 효율성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하고 업무 효율은 상당히 좀 상관관계가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것들이 일단은 복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업무 효율이 상승하는 것들이 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부터 그렇죠. 네. 저는 생각하는데 먼저 재택근무를 좀 예를 들자면 지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들이 일단은 처음에는 다소 접하기 조금 어렵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거리낌도 있고 부담도 좀 많이 느꼈지만 사실 이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부담들이 좀 덜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복지 제공들 같은 것들이 업무에 더욱더 그렇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미국의 잡지 유명한 그 경제 경영 잡지에서 퀴즈를 냈는데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킨 요인은 뭘까요? 1번 CEO 회사에서 2번 CFO 3번 CTO 4번 코로나 바이러스 다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년간 못했던 혁신이 최근에 10개월 동안 일어났다 이런 뭐 평가도 하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재택근무 또 유연근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나 또 새로운 일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최근에 이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이제 선물처럼 찾아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모든 게 다 마이너스 효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플러스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공공 부분은 굉장히 딱딱하고 제도에 묶여서 뭘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시범적으로 이제 선도적으로 좀 적용되는 것도 좀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런 일하는 거와 관련된 복리후생이나 업무 효율성이나 효과성의 관계를 증명을 이제 우리가 할 차례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플러스 알파의 뭔가를 이제 창출해내는 그것이 꼭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도 있고 창의적인 부분도 공공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요새 점점 후배들 신입사원들 들어오는 거 보면 좀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 요번에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요. 나 올해 같았으면 못 들어왔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점점 경쟁률이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린다는 건 이 회사에 매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매력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질문해 주신 직업 복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풀어서 질문 한 가지 좀 더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노동이나 복지 근무 환경 같은 외부적인 사회 가치가 아니라 내부적인 직원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도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세요. 펭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 개인적이잖아요. 결국 개인의 생활이잖아요.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러니까 나는 어떨까? 전보다 좋아졌을까? 앞으로 더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장기 경영 전략, 발전 방향,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을 계속 잘 다듬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의 큰 방향과 그거를 실현해 나간 건 결국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여기 계신 이 사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만들어가는 우리 회사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정말 힘내서 신나게 그냥 뭐랄까요, 좀 표현이 좀 거친지 모르지만 거의 미친 듯이 이런 일하는 직원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동력이 뭘까? 그것이 이제 사명감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내가 직원 입장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실질적인 그 어떤 뭐랄까요, 만족감이나 인정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게 넓게 보면 오늘의 주제인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한 축을 분명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인 이해관계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우리 내부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떻게 이익을 내는가, 기업이 어떻게 성과를 내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제일 오른쪽에 제일 궁극적인 게 이제 성과라고 그러면요.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것은 고객들을 얼마나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고 가치가 있게 느끼게 하는 거고요. 그 고객들은 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냐면 제품이든 서비스든 기업으로부터 뭔가 구매하고 이용하면서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주는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은 누구겠습니까? 직원이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할 수 있는 배경이나 인프라나 또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고 드라이브하고 이끌어가는 이네이블러 역할하는 건 결국 CEO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5C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C는 CEO, 경영진. 두 번째 C는 캐스트. 왜 저기 디즈니랜드 같은 데서는 직원을 캐스트라고 부르거든요. 캐스트 언니 할 때. 직원. 그리고 세 번째 C는 컴퍼니, 회사. 회사가 이제 어떤 그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거죠. 네 번째 C는 커뮤니티, 지역사회. 예. 그리고 그 하나를 더 이제 붙인다면은 이제 협력업체 뭐 이런 걸 좀 붙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C로 연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용어도 있고, 또 다른 이론에서는 이제 스파이스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SPIC라고 해서 서플라이어, 그다음에 people, 인베스터, 그다음에 커스터머, 인플로이어, 이렇게 해서 5가지 이해관계자. 그 연결고리에 어디나 반드시 인플로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직원들이 조금 만족감을 느끼고 또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일에 아마 경영진은 늘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드린 질문이 교수님께 숙제와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회사도 지역 공공 포럼을 개최를 하는 등 이제 사회적 가치 성과에 대해서 이제 포럼이나 학계 등을 통해 가지고 많이 공유를 하고 또 협업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수님도 이제 학계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공공기관과 학계와 같이 협업을 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 큰 숙제와 같은 질문이신데, 제가 언뜻 사실은
평상시에도 생각했던 내용인데요. 언뜻 이렇게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강한 연결을 한번 하면 어떨까? 강한 연결이요? 강한 연결이라는 거는 강점을 연결하는 건데 학회의 강점, 학회가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우리 동서발전이 갖고 있는 강점,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그 두 가지 강점이 만나면은 더 큰 강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 그러면 교수들이 모여있는 학회에서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뭐 연구하고 논문 쓰고 발표하고 책 쓰고 설명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이론 만들고 사례 만들고 그거 강점이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실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 살아있는 노력을 하시고 정말 가치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또 우리 동서발전은 그런 일을 잘 하시는 회사고 경영진도 그러시고 직원분들도 제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사회적 가치를 더욱더 실현을 잘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왜 그 재판 동맹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어요. 제조와 판매가 동맹한다고요. 만드는 회사는 잘 만들고요, 파는 회사는 잘 팔고요. 이게 재판 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행하시는 걸 잘 하시고 그거를 이론화해서 사례로 딱 바인딩 해가지고 BP를 전파하는 거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가치 측정하는 것도 있고 또 사회적 가치를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별히 어느 분야에서 더 잘하고 있는지, 또 아까 우리 민 대리님이 저 질문하신 것처럼 어느 분야가 지금 중요한지, 머티리얼리티 어널리시스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순위 정하고 또 어느 걸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론화하고 사례화하고 또 정리하고 전파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공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공인화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모범 사례, BP를 만드는 과정,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도 아주 흥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속해 있는 학회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지금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그 BP 사례 전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여러 기업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회적 가치 활동 중에서 이것만큼은 동서발전도 꼭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데 잘하는 거 뭐 그래도 뭐 좀 참고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업종도 다르고 또 하시는 일도 다르고 그렇지만 이제 공공 분야에서 여긴 정말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뭐 한두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 어떤 회사에서 뭐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교통약자, 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써요. 사회적인 어떤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무조건 다 보호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에게도 이제 뭔가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성격이 아니라 정말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은 곳에서 보이죠. 우리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구매라든지 우리가 중소기업 구매 비율 준수하는 것 비롯해 가지고 뭐 그런 일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일은 사실은 그런 베이스를 좀 넓혀주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
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잘하고 있는 회사의 사례 중에 하나는 조금 벽을 넘어서 하려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좀 이렇게 다른 회사나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하고 협업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서발전만이 사회적 가치라는 거를 실현한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우리만의 업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어느 회사는 민간 기업하고,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를 다 묶어가지고 뭔가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그 회사에서 보니까 이거 호텔입니다. 호텔인데 옛날에는 어떻게 도와줬냐면은 빵을 만들어 팔고 있는 베이커리, 빵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낸 그 빵을 사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빵 만드는 제과 제빵 기술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어디에 있냐 하면 호텔에 있는 거예요. 호텔 베이커리에. 그래서 호텔의 그 베이커리 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이 가가지고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이 점점 맛있어지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사줬는데 이제는 맛있어서 사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건 누구의 역할이냐면 민간 기업의 역할이고요. 그 빵을 누가 사주냐 하면 공공기관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을 우리 구내식당에서 이제 매일 뭐 빵을 먹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양식이 나오거나 그럴 때 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구내식당에서 어차피 소싱을 해야 되는데 그 일정 부분을 거기서 이제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세 군데가 협업해가지고 특정 분야를 육성해주는. 그래서 이제 일자리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협업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궁극적으로 단발성, 이벤트성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혹시 애완동물 있으세요? 요새는 뭐라 그러죠? 반려견이라고 그러나?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개 사료를 파는 회사가 있는데, 개의 사료. 이 회사가 보니까 개 사료가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왜 안 팔리나 봤더니,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키우다가 자꾸 안 키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키우는가 봤더니, 개를 조련을 해야 되는데, 조련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렇게 뭐랄까, 교육시키는 게. 그래서 왜 개 조련하는 게 비싼가 봤더니 시장이 작으니까 사람들이 개 조련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시작은 뭘로 시작했냐면 개사료를 많이 팔려고 한 거예요. 개사료를 많이 팔려면 이 생태계를 이렇게 보니까 뭐를 시작해야 되는가 봤더니 조련사들이 많아지면은 개사료가 많이 팔릴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뭘 설립을 하냐면 개 조련하는 회사를 만들어요. 도와줘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생뚱맞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이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되죠. 그럼 개 조련사들이 많아지니까 여기 서포트를 하니까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시간당 만약에 10만 원 받던 사람밖에 없었는데 시간당 5만 원, 3만 원까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격은 그냥 대충 말씀드린 거예요. 전혀 저는 감이 없고요. 그렇게 하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이 비용이 낮아지죠. 그럼 과거에 나는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3만 원만 내야 된다. 그럼 7만 원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 7만 원의 사회적 가치라는 거죠. 누가 창출한 거죠? 이 회사가 창출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사료가 더 팔리고요. 개 키우는 사람들은 편리해지고요. 그 생태계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본업과 관련해서 그런 생태계가 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트리거, 방아쇠를 누가 먼저 쏠 거냐, 협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조금 참고할 만한, 우리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